많은 사람이 부러워했던 저희의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시아버지가 농약 중독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지고 계셨던 가족 부양의 책임은 온전히 우리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행복은 더 이상 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운명은 저를 행복하게 살도록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가난과 잦은 싸움의 깊은 시련의 파도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저는 시집이 너무나 가난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장남인 남편을 대학 공부를 시키느라 시집에서는 너무 배가 고프게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집인 줄 알면 제가 결혼을 안 할까봐 저에게는 비밀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위해서 들었던 비용도 거의 빌려서 결혼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돈을 갚느라고 무척 힘이 드셨던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하나뿐인 시누이의 결혼 비용도 저희가 모두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조금씩 절약해서 모아둔 적금을 모두 털어서 시누이가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희는 전세 얻을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조금 걸고 월세로 2개의 방과 마루와 마당이 있는 낡은 집을 얻어 살았습니다. 옛날 화장실은 오늘날같이 수세식이 아니고 재래식이었으므로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집 밖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공중화장실은 동네 많은 가정이 함께 사용해서 더 더럽고 불편했습니다. 저희는 지출을 줄여보자는 생각에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시골에 사시던 시어머님과 시동생들이 모두 저희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 부부와 아들 둘과 시어머님과 시동생들 4명과 함께 모두 9명이 좁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불편과 갈등이 야기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전기시설도 없어 호롱불을 켜고 사는 시골도 제법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호롱불을 켜고 사셨던 시어머니와 부산에서 도시 교육을 받은 며느리가 한 지붕 아래 같이 산다는 것, 그 결정을 내린 순간부터 고부간의 세대 차이와 문화적 갈등은 예견되었습니다. 이미 이혼의 전주곡은 연주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효자라서 월급을 타면 시어머니에게 모두 다 갖다 바쳤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일일이 말하고 돈을 받아서 생활비로 썼습니다. 자연히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온갖 간섭을 하시고 꼬중을 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봉건적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복종만을 강요하셨습니다. 무조건 시어머니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며느리와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시로 아들에게 며느리에 대한 온갖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곤 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누구의 편도 들 수가 없어서 심한 마음의 갈등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공무원인 남편의 따뜻한 월급으로 저희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4명의 시동생을 공부시키느라 저희는 경제적으로 무척이나 힘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경제적으로 극심하게 쪼들렸기 때문에 돈은 여러 가지 갈등과 함께 많은 싸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6년이 넘도록 한 번도 새 옷을 사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간 옷만 입어야 했습니다. 두 아들에게도 새 옷과 새 신발을 변변히 사주지도 못했고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은 사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입던 옷과 신발은 다시 둘째 아들에게 입히고 신겨야 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생활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 식구들이 충분히 먹을 음식을 살 돈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간장과 쌀만 살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제 남편과 두 아들이 먹을 간장과 쌀조차도 부족하면 저는 굶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야 했기 때문에 늘 한숨을 쉬며 살았다. 앞으로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 같은 희망은 어디에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난해서 비참하게 살았던 저의 생활에 대해서 이젠 더 나열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용히 가라앉은 수많은 저의 아픔을 다시 되살려서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퇴근을 기다렸다가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아들에게 털어놓으면 남편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난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거의 날마다 술을 먹고 늦게 집에 와서 저에게 이런저런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따지고 달려들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때릴 때 시어머니는 남편을 말릴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구경하는 것처럼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맞는 것도 무서웠지만 쳐다만 보고 있는 시어머니가 더 무서웠습니다. 제 가슴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날이 반복되면서 남편이 집에 오는 시간이 되면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과하게 먹고 들어오는 날에는 두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피신을 갔다가 남편이 잠이 든 깊은 밤중에 집으로 몰래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를 때리는 남편에게 맞대응하며 고함을 지르고 악을 쓰면서 싸웠습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만 해도 분한데 왜 나를 때려요? 이럴 거면 당신 죽고 나 죽읍시다. 남편에게 달려들며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남편은 저에게 질 수 없어서 저를 더욱 심하게 때렸습니다. 때로는 식사를 위해 차려놓은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저는 깨어진 그릇과 쏟아진 반찬을 치우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이혼하자는 말을 수없이 하면서 싸웠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기 전에 제 남편은 사랑이 많고 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악한 상황은 남편의 마음을 저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친정어머니는 제 얼굴에 곰보 자국이 있게 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걱정거리였던 딸이 좋은 남자와 결혼을 하니 어머니의 오랜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결혼을 한 후에 어머니는 저에게 도움을 줄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진 빚을 먼저 갚아야 하니 조금만 참고 더 기다려 보아라. 사실 아무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제가 아들이었더라면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를 도와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가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께서 저를 안 도와준 이유는 주위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을 설득하며 말렸다는 것입니다. 딸은 결혼하면 출가회인이니 시집에서 도와주어야지 왜 친정에서 도와주어야 하느냐. 고 출가회인이라고 부모에게 남처럼 대접을 받는 것은 정말 무척이나 마음이 아픈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당시 저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주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미래에 대해 엄청난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삶의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하지? 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이 커지면서 부모로부터 보고 배운 대로 부처를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조금밖에 없는 저의 돈을 거의 모두 절에 바치며 부처 앞에 불공을 드리고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나를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며 빌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활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는 구포에 가면 그야말로 잘 알아맞히는 족집게 점쟁이가 있다. 고에서 수소문에서 찾아갔습니다. 그 점쟁이는 신기하게도 귀신같이 저의 모든 상황을 다 알아맞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행을 해결하려면 방침을 세워 불행을 몰아내야 한다. 고하면서 저에게 엄청난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돈이 없어서 집으로 오는 도중에 다리에 힘이 다 빠져서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길이 푹신푹신한 것 같았고 스펀지를 밟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기운이 다 빠져 휘청거리면서 정신이 나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길을 잃어버려가니 헤맸습니다. 그리고 제 신세를 한탄하면서 한없이 울어야 했습니다. 저는 애군을 막고 불행을 모면하려고 돈을 무리하게 마련했습니다. 다시 그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쟁이가 하라는 대로 모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상황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가는 이상과 목적을 상실한 채 삶의 깊은 회의를 느껴야 했습니다. 저의 마음속 깊이 파고드는 슬픔과 고독과 절망이 저를 견디지 못하게 만들었고 짓눌리는 고통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시련은 겹쳐서 온다고 했던가요? 설상가상으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습니다. 그나마 저를 향해 조금 남아있었던 사랑마저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여자 문제로 남편과 싸우고 난 후였습니다. 아이 둘을 시어머니에게 맡겨놓고 바닷가에 가서 실컷 통곡하며 울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들어오는 저를 보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 옷을 넣어놓은 가방을 밖으로 집어던지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 첫째 아들은 친구 집에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둘째 아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경기를 일으키듯이 큰 소리로 엄마, 엄마 소리쳐 울면서 제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오며 매달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아들을 제 품에 안으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들을 데리고 갈까봐 두려운지 제 품으로부터 아들을 떼어서 당신 품에 안았. 그러나 아들은 할머니에게서 빠져나오려고 두 손과 두 발로 몸부림을 치며 큰 소리로 마구 울었습니다. 그야말로 전쟁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던져진 옷 가방을 제가 주우러 밖으로 나간 사이 남편은 집안에서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저는 울면서 1시간 동안 대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닫힌 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수고하고 애썼던 수많은 날들이 주마등처럼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헤어지자 라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아들들을 생각하면 차마 돌아서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과 막막함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고 싶어도 눈물이 메말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너무나 처량하고 슬프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굳게 닫혀있던 그 문과 함께 이제는 남편을 향한 제 마음의 문도 굳게 닫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나는 모두를 떠나 어디로 가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가슴 아픈 시간이 지난 후 남편과 나는 합의 이혼이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한국에서는 이혼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자식은 남편이 맡게 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경제력이 없는 저는 두 아들을 키울 형편도 안 됐습니다. 이 일을 안타깝게 생각한 친정어머니는 저와 함께 남편과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두 아들을 키우겠다고 몇 번이나 사정했지만 그들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할 수 없이 둘째 아들만이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나한테 빼앗긴다고 생각했는지 끝내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은 품고 갔는데 모두 다 거절을 당하고 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 아들들이 엄마를 찾으며 울며 애태울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마다 두 아들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서 많은 날들을 뜬 눈으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옆집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저도 모르게 밖으로 뛰어나가곤 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아이들에게 못다한 사랑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이혼한 남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곧장 다른 여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훔쳐갈까 두려웠는지 아들을 만날 수 없는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두 아들을 볼 수조차 없는 저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